안녕하세요. 잘생긴 김쌤입니다. 오늘은 짧게 그리고 솔직하게 갑니다.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 이 셋을 학생과 일터의 결로 비교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올해 내린 한 가지 결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뇌성마비를 안고 살아왔고 지금은 전공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책 이야기가 아니라 제 몸으로, 제 결정으로 본 이야기예요. 먼저 학생들입니다. 유아특수는 만 3살에서 5살, 가장 작은 몸들을 만나는 일이에요. 발달지체 진단이 많고 의사소통은 비언어가 큰 비중이며 부모와의 일체감이 강합니다. 신체적 돌봄이 절정입니다. 기저귀, 식사보조, 화장실, 옷 입기. 작은 몸을 안아 올리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시간이 일과의 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가장 큰 선물이 있어요.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휠체어를 타든 키가 작든 말이 어눌하든 사회의 시선이 아직 그 아이 안에 자리 잡지 않은 자리예요. 초등특수는 만 6살에서 12살 변화 한가운데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는 일이에요. 진단명이 명확해지고 학습장애와 ADHD가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또래 인식이에요. 통합학급에서 돌아온 아이가 어느 날 묻습니다. 선생님, 왜 나만 자꾸 다른 교실에 가요? 이 질문 앞에서 멈춰 서는 것, 그게 초등의 무게예요. 신체적 돌봄은 줄지만 학습 지도와 행동 지도의 결이 새로 들어옵니다. 중등 특수는 만 13살부터 전공과의 20살 넘어까지를 만나는 일입니다. 신체적으로 이미 성인이에요. 사춘기, 정체성, 진로, 자립의 무게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순간에는 학생들이 저보다 덜 순수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어른의 반응을 보고 행동을 조절하고 같은 행동을 선생님에 따라 다르게 합니다. 학생이 교사를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일도 이 단계에서 일어나요. 유아 시기에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저처럼 휠체어 탄 작은 어른을 고등학교 즈음 전공과의 학생들은 선생님으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의 시선이 이미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급 정원은 유 4명, 초중 6명, 고 7명. 유아는 누리과정으로 놀이 중심으로, 초등은 국가교과 안에서 다층 수업으로, 중등은 전공교과와 진로직업 교과로 가르칩니다. 유아특수에는 학생 쪽 안전함과 별도로 일터 쪽의 무게가 있어요. 2가지입니다. 첫째, 유치원 교직 문화, 좁은 공간, 적은 교사 수, 가장 높은 인간관계 밀도, 사생활까지 알게 되는 거리감, 위계, 신입 텃세, 작은 일이 큰 갈등이 되는 폐쇄성. 학교는 사람이 안 맞으면 거리를 둘 수 있지만 유치원은 어렵습니다. 둘째, 행사가 끝없이 들어와요. 가족운동회, 학부모 참여 수업, 학예회, 재롱잔치, 절기 행사, 견학. 의상 만들고, 소품 만들고, 사진 찍고, 퀴즈노트 올리고, 영상 편집하는 일이 매달 정규 수업 바깥에 쌓입니다. 중등 이후는 신체적 부담의 결이 다릅니다. 큰 몸의 학생 케어, 행동 위기 시의 위험. 다만 장애가 있는 특수교사들이 거기서도 일하고 계시고 지원교사와 보조 인력이 함께 움직입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더 많은 협력을 설계해야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드려야 할 게 있어요. 중등 특수교사는 자기 전공 교과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특수학교의 한 학급 담임은 음악, 미술, 체육 같은 예체능 교과도 다 같이 들어가야 해요. 내 전공이 국어이든 수학이든 진로직업이든 상관없이 우리 반 학생들의 음악 시간에도 미술 시간에도 체육 시간에도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체육은 더 무겁습니다. 큰 몸의 학생들과 같이 움직여야 해요. 휠체어를 탄 교사가, 몸이 자유롭지 않은 교사가 그 시간을 운영한다는 게 어떤 무게인지 해보지 않은 분은 모릅니다. 이게 중등 이후 일터의 또 다른 무거운 결이에요. 여기까지가 객관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보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유아특수예요. 임용을 그렇게 준비했고 그 자리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그걸 따라주지 못했어요. 신체적 지원의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작은 몸을 안아 올리고 화장실을 매시간 같이 가고 식사 보조를 하고 제 뇌성마비의 몸으로는 그 일과를 매일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 중등으로 갔습니다. 큰 학생들이지만 자조가 되니까, 신체적 지원의 비중이 적으니까.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합리에도 그늘이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 미술 시간, 음악 시간이 그대로 제 일과에 들어와 있었어요. 큰 몸의 학생들과 같이 몸을 움직여야 하는 그 시간이 휠체어에 앉은 저에게는 매주 돌아오는 무게였습니다. 신체적 부담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도 그 무게는 다른 모양으로 저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올해 그 합리가 흔들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두 가지예요. 두 사건은 서로 별개입니다. 하나는 한 학생의 성적인 농담이었어요. 발달장애 학생이 교실에서 성적인 농담을 던지는 그 장면,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제가 그동안 유아의 결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그 순간에 알았어요.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아이의 결, 사회의 거친 결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그 자리. 거기와 이 자리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그 차이 앞에서 분명히 알았어요. 저는 안 순수한 결이 학생들과 잘 안 맞는 사람이구나. 그게 그 학생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성향이 그쪽이 아니라는 자기 인식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주변 선생님이 학생에게 고소를 당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건 제 일도 위에 그 학생의 일도 아니에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옆에서 보면서 중등 이후의 자리가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 자리인지를 몸으로 알게 됐어요. 책으로 알던 무게와 옆자리에서 보는 무게는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괴감은 다른 데서 왔습니다. 학생들의 무시였어요. 휠체어를 탄 작은 어른을 학생들이 선생님으로 받아주지 않는 그 순간들. 한 번이면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반복되었어요. 한 학생이 그러면 그 학생의 문제로 둘 수 있는데 여러 학생에게서 같은 결을 마주하면 그건 자리의 문제로 옵니다. 그 무게가 자괴감으로 쌓였어요.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성향에 대해 올해 분명해진 게 있어요. 저는 부모님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 정말 어려워요.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번이 너무 큰 비용이 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몇몇 중등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소리를 지르세요. 큰 소리로 누르고, 큰 소리로 멈추게 하고, 큰 소리로 자리를 잡으십니다. 그게 그분들의 도구이고 강점이에요.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방식 자체가 저와 안 맞아요. 그런데 전공과의 일과에는 그 큰 소리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큰 몸의 학생이 위험한 행동으로 갈 때, 다른 학생에게 해가 갈 때, 한 번에 멈춰 세워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는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한 번이 저에게는 너무 큰 일이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나면 그날 하루가 무너집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제 결의 문제예요. 유아 특수는 다릅니다. 거기서는 다정하게 가르칩니다. 작은 목소리로, 부드러운 손길로, 아이의 눈높이에 무릎을 굽혀서. 다정함이 곧 그 자리의 방식이에요.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이 거기 있습니다. 제가 자란 그 결과 가르치는 결이 한 줄에 있는 자리예요. 그게 저에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다시 전공으로 돌아갑니다. 유아 특수로 갑니다. 몸이 더 힘들 것을 알면서 갑니다. 사실 돌아보면 신호는 진작 붙어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도 동화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다 큰 학생들 앞에서 동화를 펼치는 게 어색하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나이는 컸지만 인지 수준이 동화에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몸은 17, 18인데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결은 훨씬 어린 자리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동화가 통했어요. 저도 재밌고 학생들도 재밌어 했습니다. 이야기 앞에서 학생들의 표정이 환해지는 그 순간을 저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 성향은 언제나 이야기 쪽으로, 동화 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급별에 있든 저는 그 결을 놓지 못했어요. 그 사실이 올해 분명해진 거예요. 제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 결은 작은 몸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리라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체적 지원이 많이 필요한 유아나 초등은 장애가 있는 교사에게는 어려운 자리다. 그런데 그게 틀린 생각이었어요. 장애 지원 교사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손이 닿지 않는 신체적 지원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작은 몸을 안아 올리는 일, 화장실을 같이 가는 일, 그 모든 신체적 지원을 혼자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가 있어도 유아 특수교사를 할 수 있고 초등 특수교사를 할 수 있어요. 제도가 길을 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신체적 부담은 협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지 자리를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유아로 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저는 안 순수한 결이 학생들과는 잘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 결이 학생들 앞에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기가 너무 귀엽습니다. 그 말이 가볍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가장 무거운 이유예요. 작은 몸의 아이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는 그 결, 그 귀여움 안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과 동화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저는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신체적 편의보다 그게 먼저였어요. 그리고 그 신체적 부담조차 장애 지원 교사와 함께라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아요. 장애가 있어도 결국 성향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점수만으로 정하지 마시고 신체적 편의만으로도 정하지 마세요. 특히 장애가 있으신 분들께 말씀드려요. 신체적 지원이 많은 자리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장애 지원 교사 제도가 있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유아 특수교사를, 초등 특수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신체적 편의보다 먼저 내 성향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들여다보세요. 그 마음이 가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멀리 갑니다. 같이 공부합시다. 같이 합격합시다. 그리고 같이 이 길을 걸어갑시다. 잘생긴 김쌤이었습니다.